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스텔스 폭격기로 알려진 B2G만 개발된 지 벌써 35년이나 되어 개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B2는 미 공군의 전략 자산이기도 하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3대 핵전력 혹은 3대 핵투발 수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입니다. 지금은 ICBM과 SLBM이 핵전력의 핵심이지만 아직도 전략 폭격기는 높은 작전 능력과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의 중요한 목표를 타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략 폭격기는 다양한 유형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여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상 및 해상의 다른 무기 시스템이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작전 도중 목표를 변경하거나 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략 폭격기의 존재 자체가 적에게 강력한 억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략 폭격기가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핵심 인프라나 군사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억지력은 적이 선제 공격을 고려할 때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ICBM과 SLBM이 대세인 현대에도 미국, 러시아, 중국은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공군의 화력을 대표하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현대 군용항공기 기술의 정점에 위치하며 여러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텔스 폭격기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더 흡수 소재와 특수한 기체 형상을 활용한 레이더 회피 능력입니다.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는 최신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목표 탐지 및 정밀 유도가 가능하며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 적의 통신 및 레이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작전에 투입되는 장거리 작전 능력도 스텔스 폭격기의 특징에 포함됩니다. B2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 한반도에 전개돼 무력 시위를 펼치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 미국 국방부는 B2 스텔스 폭격기 12대를 최대 무장 상태로 동시 출격시키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를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훈련 당시 B2 폭격기 12대는 최대 무장을 하고 8주로의 일렬로 늘어서 이동한 뒤 연이어 출격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공군은 누구도 대적 못할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하며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전 지구적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B2의 시작은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인 F117 나이트호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냉전 시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소련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뚫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항공기가 필요했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F117 나이트호크가 개발됐습니다. F117의 주요 기술적 기초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와 레이더 흡수 소재의 적용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초기 테스트와 개발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한 끝에 1981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83년에는 정식으로 미국 공군에 배치되었고 1988년에는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F117은 독특한 다각형 형상과 평평한 표면을 채택하여 레이더 신호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엔진 배기구가 적외선 탐지를 줄이기 위해 기체 상부에 위치해 있으며 배기가스를 분산시키는 설계를 채택하는 등 저발열 엔진으로 적외선 탐지도 방지합니다. F117은 2개의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정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F117은 1989년 파나마 침공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고 1991년 걸프전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걸프전 당시 F117은 바그다드의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하여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쟁의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F117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F117은 주로 야간 정밀 타격 임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전투기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F117의 항전 장비나 전자전 능력이 센서 통합 등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스텔스기가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주기도 했는데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세르비아 측이 F117의 작전 패턴과 비행 경로를 분석했고 결국 F117 한 대가 세르비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도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F117 나이트호크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이를 적용했는데요. 바로 B2 스피릿입니다. B2 스피릿은 냉전 시기에 미국이 소련의 강력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소련의 방공 시스템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지면서 미국은 기존의 폭격기로는 소련의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 폭격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B2의 초기 설계가 승인되었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이 시기에는 레이더 흡수 소재와 기체 형상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첫 번째 B2 프로토타입이 제작됐고 1989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비행 테스트와 지상 테스트를 통해 B2의 성능과 스텔스 능력을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체 안정성, 레이더 반사율, 무장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테스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B2의 첫 번째 생산형이 1993년에 미 공군에 인도되었고 1997년에는 모든 B2가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스텔스 능력을 갖춘 B2는 플라잉 윙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형상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마치 가오리 모양처럼 생겼으며 수직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체와 날개의 구분이 불분명한 형태라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B2는 공중급유 없이도 최대 11,1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데요.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무제한의 항속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무장 능력으로는 최대 22,700kg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B-61, B-83 등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B2는 핵전쟁을 포함한 소련과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개발된 기체이긴 하지만 다른 군사작전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습에서 B2는 주요 방공시설과 통신망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B2의 스텔스 기술을 활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 지역에 접근하여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한 것인데요. 이 작전은 B2의 스텔스 능력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2001년에 일어난 아프간 전쟁 동안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하여 최장 44시간 동안 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B2는 전장의 제공권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투입되어 미사일 공격이나 전투기 요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하여 중요한 전략 목표를 타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 공습에서도 B2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리비아의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하여 연합군의 공중구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텔스기가 무적은 아닌데요. B2 역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기체 가격이 대당 5조 원 정도로 매우 비싸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라는 명칭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B2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납고 전체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며 1시간의 비행을 할 때마다 119시간의 유지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B2 스피릿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고성능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배치함에 따라 이러한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BOCBH나 B-1B 같은 전략 폭격기들은 이러한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텔스 폭격기인 B2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공군은 B2의 성능 개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2는 냉전 막바지에 단 21대만 생산되었으며 그중 몇 대는 이미 퇴역하거나 정비 중이라서 B2의 노후화와 운영 유지비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SR1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B2 스피릿의 SR1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B2의 성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B2는 남은 운용 기간 동안 미 공군의 전략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8일 미국 폭격기 영상입니다. 폭격기 10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폭격기의 가치는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과거 전쟁사에서 전쟁이란 전선에 투입된 병사의 몫이었지만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양상이 바뀌었고 세계 2차 대전부터는 폭격기의 공습이 일상화된 전략이 되었습니다. 당시 폭격기의 위력은 대단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차 대전 말 미 공군이 일본 수도 도쿄에 퍼부은 도쿄 대공습만 봐도 그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45년 3월 9일 밤 334기의 폭격기가 도쿄 상공에 뜨자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도쿄의 25%가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25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2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은 B-29가 다가오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투기나 대공포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인들 기억에 남는 충격으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만 한 것이 없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도쿄 대공습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때 미군이 사용한 폭격기는 B-29로 원자폭탄과 함께 미국이 나라에 국군을 걸고 개발한 두 가지 무기체계 중 하나였을 만큼 파괴적인 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미군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폭격기 3총사라는 B1, B2, B-52 세 기종을 함께 운용했는데요. 이중 B-52는 도입된 지 60에서 70년이 된 가장 오래된 기종입니다. B-52는 1952년에 첫 비행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업그레이드와 셀 수 없는 정비를 거쳐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 중인데요. 기본적인 무장은 원격 제어 포탑 내부에 12.7mm 중기관총과 20mm 기관포 정도로 평범하지만 최대 속도 574km, 항속거리 9,000km, 작전 반경 5,320km에 무려 1km 높이에서 당시 9톤 가까이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B-52의 증가는 한국전쟁에서 증명되었는데요. B-52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북한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느껴야 했던 무기력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땅굴 변경국가가 된 북한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당시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전쟁에서 폭격기의 위력을 확인한 미국은 본격적인 폭격기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노후 증상을 보이는 B-52는 지대공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폭격 방식을 고민하던 미국은 1960년대 고고도에서 천천히 나는 커다란 폭격기 B-52를 대신하여 낮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접근적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폭격기 B-1을 만들었습니다. B-1은 B-52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무장 능력도 2배 가까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해 적 레이더와 방공망을 뚫고 주요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초고가 폭격기 B-2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3대 폭격기는 F-22 스텔스 전투기,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이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전개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와 자망기간 무제한의 핵 잠수함도 무섭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는 당연히 폭격기입니다. 특히 B-1의 개량형인 B-1B와 B-2, B-52 폭격기 3총사는 미군의 태평양 전략 요충지인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24시간 언제나 2시간에서 3시간 내 한반도 출격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가오리를 연상시키는 형상으로 검은 가오리라 불리는 B2는 B-61, 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 재급 이유 없이 최고 12,23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B-52는 길이 48m, 너비 56.4m의 무게가 221.35톤에 달하는 큰 덩치로 무려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 폭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B-52는 16.8km에 이르는 최대 상승고도를 이용고고도 침투가 가능해 북한 수뇌부의 은신처는 물론 비밀지하 핵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틈없이 빼곡하게 구성된 폭격기 진용에도 약점은 존재하는데요. 가장 파괴력이 뛰어난 B2 폭격기의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B2는 현재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공기 중 가장 비싼 기종이며 도입 당시 같은 무계획음보다 비싼 것으로 유명세를 치러 날아다니는 골드바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조국 미국도 단 20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B2 한 대 가격은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입니다. 8년 전부터 B-21을 개발하던 미국 국방성과 노스럽 그루만사는 최근에야 실제 비행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B-21 레이더는 완벽한 수준의 자체 접히 탐성에 보다 높은 무장량 그리고 B-2와 비교할 수 없는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주적으로 떠오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맞춤 폭격기로 언제든지 태평양의 미군 기지에도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AP통신 역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출격할 폭격기로 미국의 B-21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B-21이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은밀한 폭격기, 스텔스 성능 때문입니다. 2015년 개발 당시부터 미군은 B-21의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며 적국의 기존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가령 기존 폭 52.4m의 B-2 폭격기가 적국의 레이더에 새만한 크기로 잡혔다면 B-21은 탁구공 크기로 인식 언제든 방공망을 뚫고 적진을 누빌 수 있습니다. 더구나 B-21에는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 적국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즉 B-21은 B-2가 맡았던 핵투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멀리, 더 은밀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B-21은 조기 경보기에 전투 지휘할 수 있으며 강력한 무인기 운용 능력을 탑재하여 수많은 다른 무인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B-21이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전투에 투입됐을 때 현 시대에서는 맞수가 없는 사실상 무적의 폭격기가 될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다른 어떤 폭격기도 B-21에 필적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가 가능한 B-21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돼 작전 중 새로 탐지한 목표물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사인 노스럽 그러먼과 미국 방부는 B-21을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로 정의했는데요. 스텔스 성능에 기반한 단독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수십 대의 호위 편대 없이도 적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B-21의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비행 능력, 보다 더욱 주목받는 것은 바로 양산 단가입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7억 달러, 한화 1조 원으로 22억 달러인 B-2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B-21을 도입하는데 최소 2,030억 달러, 한화 약 267조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으로 현장에 배치될 B-21은 최소 1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스럽 그루만사는 B-21의 심장에 F-35S였던 엔진 필사모를 탑재했고 이미 개발된 부품과 설계를 다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비를 낮췄는데요. 노스럽 그루만과 미 국방부는 B-21의 획득 및 운용 단가를 B-2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예측하며 이렇게 아낀 예산을 모조리 B-21의 추가 생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범접할 수 없는 폭격기 전력을 갖춘 미국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B-21을 개발한 것을 두고 군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며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오랜 기간 폭격기 편대를 운영 중이며 나름 막강한 폭격기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 운용되던 투폴레프 95와 1980년대 개발된 투폴레프 160은 여전히 현역으로 뛸 정도로 노후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대화 개량화를 거친 H6의 여러 바리에이션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항속거리나 스텔스 성능 면에선 러시아에도 떨어지는 열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폭격기 전력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에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과 경험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B-21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장거리 폭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절에 폭탄을 투하하는 폭격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폭탄은 위력과 정밀도 면에서 미사일의 그 자리를 많이 내주었지만 전장 환경이 달라졌고 전투의 방식이 변화한들 폭격기의 위력과 의미가 쇠퇴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군은 1차 걸프전 당시 1600여 회의 B-52 출격으로 적의 군사시설을 초토화, 완벽하게 기선을 잡은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B-52 폭격기의 폭격 예고 정보를 듣고 놀라 진지를 벌이고 도망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재편된 미국의 폭격기 라인업은 겁 없이 설쳐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조용한 경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2일 3대 핵전력 영상입니다. 흔히들 핵전력의 3대 핵심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핵폭격기를 꼽는데요. 2024년 현재 미공군은 새로운 개념의 LGM-35A 센티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군 내 부설된 일명 지구 타격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두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출연했던 핵폭탄 이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일컬었을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핵폭탄은 그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만큼 이번에 발표된 미사일 역시 얼마만큼의 물리적 파괴력을 갖느냐보다는 실전에서의 효용성과 유지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에 운용하던 대륙간 탄도탄인 미니맨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언제든 긴급 소집이 가능한 전력자원이며 따라서 항시 발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에 사용되는 연료 역시 항상 준비태세로 유지해야만 했는데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미사일 센티넬은 모든 시스템을 모듈화 설계하여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언제든 전 세계의 적성국에 핵미사일을 선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과학자 회보의 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708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퇴역을 위해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1,336개의 탄두를 포함하며 핵탄두의 총 재고는 약 5,04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938개가 예비자산, 즉 기술적이나 지정학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비밀무기고에 저장되어 있어 실제 배치된 탄두는 약 1,770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 400개는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약 970개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300개는 미국 폭격기 기지에, 약 100개는 유럽 5개국의 24개 공군기지나 지하 저장고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들은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등 국제적 규약과 제한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러나 재래식 핵무기의 수가 줄었을지언정 꾸준한 현대화, 첨단화로 그 위력과 효용성은 오히려 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기준 4,38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역을 기다리는 약 1,200개의 탄두를 포함하면 총 재고량은 5,58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09개가 감소한 수준으로 실제 바로 사용이 가능한 핵탄두 수는 미국과 비슷한 1,710개로 지상 기반 탄도 미사일에 약 870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약 640개, 폭격기 기지에 약 200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정확히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외 다른 핵전력에서도 미국과 전반적인 동등성을 유지,
국가적 명성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의 특징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잠수함 기지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가 배치된 곳은 뉴멕시코 엘버커키이고 두 번째가 키트삽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워싱턴이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은 고정된 발사기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적의 선제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핵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고 고갈되면서 과거보다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모습을 드디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8년의 시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B-21이 상징적인 의미의 전력이라며 깎아내렸고 B-21의 파괴력과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요. B-21의 실제 훈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미군의 해군과 공군을 앞질렀다고 자부하던 중국은 물론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러시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모습입니다. B-21은 기존 B-2 스피릿의 후속 기종으로 더 나은 스텔스 성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기존 폭 52.4m의 B-2 폭격기가 레이더상에 인식되었다면 B-21은 탑90 크기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할 수 없다는 뜻이며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서 전 세계를 커버 가능한 데다 무인 조종 기능의 접목으로 언제든 방공망을 뚫고 핵을 투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B-2 스피릿, B-52 그리고 새로운 B-21 레이더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초음속 폭격기 투폴레프 160과 오랜 역사와 신뢰성을 자랑하는 투폴레프 95, 투폴레프 22M을 운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부분 러시아의 폭격기는 적의 공중방어 체계가 진화하면 생존 가능성이 감소한 데다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여 적 레이더에 쉽게 탐지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노후기종이라 가뜩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러시아의 살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 핵전력을 비교해봐도 미국은 높은 생존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오하이오급이나 더 조용하고 장기간 은밀히 작전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컬럼비아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노후되었다 평가받는 모레이급과 델타포급 잠수함을 운용 중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수십 년 전부터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핵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보복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핵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신 기술은 물론 핵전력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 측면에서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핵투발이 가능한 폭격기 홍식스를 보유 중인데 이 기종은 구소련의 투폴레프 16을 기반으로 한 전략 폭격기로 공중급유 능력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폭격기인데요. 역시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데다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된 SLBM도 미국과 러시아산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짧은 데다 잠수함은 운용한 역사가 짧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열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둥펑 31, 둥펑 41 등 다탄도 기술이 적용된 최신 미사일을 갖고는 있으나 러시아산 미사일보다 아직도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이 중국 인민군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수적, 기술적 우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강화된 핵전력을 토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핵경쟁에서도 큰 차로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자산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것이고 우리가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전력의 완벽한 전쟁 억지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체 역량 강화, 자주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염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이후 우리의 핵무장 추진에 대한 명분도 강화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의 수장이 직접 북한의 핵전력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표했으며 미국 내에서 사실상 논의 자체가 금기 사항이었음에도 최근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의 주요 인사들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와이낫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은 여전히 우리 국민 70% 이상인데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등의 방법 외에도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 개발 능력으로 자체 핵무장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핵무기 옵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